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화요일이고 여전히 덥습니다. 이맘때 가전제품 사려고 하시는 분들 아주 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네,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으뜸 가전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의 제품을 구입하시면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은 7월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되는데요. 1인당 이 환급 한도는 30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사업의 예산 약 2,7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되는데요. 소진 시기는 6개월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네요. 이런 혜택 놓치시면 안 되죠.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준다는 네, 거예요. 3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 네네. 야, 이거 소고기 사 먹지. 저희는 분노 유발자들 그리고 머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는요. 악성 체납자들의 수법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머니에서는 요즘 여기저기 정말 핫 이슈입니다. 627 대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처음으로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네. 처음으로 100만 명.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폐업을 신고한 사업체가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8,28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2만 2천 명 늘어난 규모로 연간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폐업 신고가 이렇게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누적된 사업 부진과 또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이나 사업을 접을 정도로 참 우리 삶이 녹록지가 않다. 네. 이런 얘기일 텐데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폐업을 결정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50만 명이 넘는 사업자들이 사업 부진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사업 부진이 폐업 사유의 절반을 넘긴 건 역시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소매업자의 타격이 컸습니다. 전체 52개 업종 중에서 소매업 종사자는 전년보다 2만 명 넘게 증가해서요, 전체의 29.7%를 차지했고요. 뒤를 이어서 음식점업이 15.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폐업자의 약 45%가 소매 음식점업에 종사하던 이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다 영세한 사업자들이니까 그렇죠. 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하다 문을 닫는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픈데 빚까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이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까지 올라갔습니다. 2013년 2분기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2차 추경 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채무 탕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폐업이라는 게 결국 생계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소비자 환호 대 약사 분노입니다. 네, 환호와 분노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최근 문을 연 그 창고형 약국에 관한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1일에 경기도 성남시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이 창고형 약국을 둘러싸고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우선 이 창고형 약국의 부지가요, 460제곱미터, 약 140평가량 됩니다. 판매 제품만 2,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마치 마트에 온 것처럼 쇼핑카드를 끌고 약국을 돌면서 원하는 제품을 담아서 계산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소비자들에게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매장 곳곳에서는 상주 약사들이 있어서요, 복약 지도와 상담도 가능한데요.
이에 소비자들은 직접 의약품을 골라 담아 편하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다면서 오픈런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창고형 약국의 등장에 약사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요.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창고형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직업 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무분별한 판매 행위는 의약품 질서를 위협하면서 오남용을 부추기고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본 애들 많이 가시니까 일본에 네. 가면은 저 많이들 드럭스토어라는 곳에 네, 가서 가죠. 약 사가지고 오고 이러는 모습을 봤는데 약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 않겠죠. 그 지금 현재 약국도 포화 상태라고 들었는데 네.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에 전국 약국 수가 24,933개소였지만 계속 늘어나서요. 10월에는 25,199개소까지 늘어났습니다. 처방전 조제료 수익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약국이 이처럼 계속 늘면서 결과적으로 처방전 수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 반응이 과열되고 있나 본데요. 뭐 고소전까지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서 이 창고형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약사들의 이름이나 얼굴, 학력 공개는 물론이고요.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약업계의 을사오적이라는 조롱과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창고형 약국 측은 이 온라인 댓글을 단 28명에 대해서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업계 내부의 갈등이 또 심각한 상황인데 네.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간병비 급여화 확대입니다. 네, 간병비 급여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온 건가요? 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0곳의 요양병원에서 운영 중인 간병지원 시범사업을요. 2029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하고요. 2030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본인부담 간병비의 4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본사업이 되면 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서 30% 안팎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따로 필요할 텐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답니까? 일단 복지부는 2029년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4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업 전환 이후부터는 1년에 약 2조 1천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을 살펴보자면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올해로 1년 앞당겨지고요.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2년 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간병비 급여와 함께 이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항목 조정 같은 이 재정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단순한 급여 확대보다는 요양병원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또 반대로 간병이 절실한 환자는 장기 요양시설이나 일반 병원에 머무는 상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확대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면서 또 복지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잘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은 속도 내는 주 4.5일제입니다. 네, 주 4.5일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서 결국에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많이 일하면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가고 싶다고 강조해서 주 4.5일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주 5일제 실시할 때도 기대 반 걱정 반 뭐 이랬었는데 4.5일제, 4일제 이런 것에 대한 각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실질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이 과로사 같은 산업재해를 줄이고요.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영계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로시간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반응인데요. 특히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금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뭐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반응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 2023년부터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주 4일제 근무 시범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총 3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요. 주 4일 근무, 임금은 10% 삭감 조건으로 주 4일제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일단 참여 병동들의 퇴사율은 3.6%에서 0%까지 또 9.1%에서 2.9%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친절도와 직원 건강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 4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 인력 5명당 1.5명의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요, 경기도가 지난달부터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 5일 근무 형태를 유지하되 특정 요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또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해서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는 내후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동안 노동 생산성이나 또 직무 만족도 같은 44개 세부 지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대세가 저쪽으로 가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주 4.5일제, 주 4일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착이 될런지, 그러면 이제 주말의 개념도 또 바뀌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난주도 사실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이 가장 덥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더운 건지 문단영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동쪽을 중심으로 뜨거웠던 무더위가 서쪽 지역으로 옮겨옵니다. 남서풍이 지나고 동풍이 불어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태풍의 열대 공기까지 더해져 지난주보다 더한 찜통이 되겠습니다. 어제 강릉은 최저기온이 무려 30.6도였는데요. 7월의 일 최저기온을 경신해 가장 더운 아침이었습니다. 밀양은 39.2도로 일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고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서 동쪽의 더위는 한결 나아집니다. 이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숨막히는 더위입니다. 서울도 폭염경보로 격상됐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18일 이른 시점입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전이 36도, 광주가 35도까지 오르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전국에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되는 양은 꽤 내리지만 더위를 식혀주기엔 역부족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이 되면서 맑겠지만 갈수록 찜통더위가 심각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들 대신 분노해드리겠습니다. 속 터지는 현실을 파헤쳐보는 분노 유발자들. 오늘도 신인선 씨 그리고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이야기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제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의 재산 추적 조사 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들의 체납 규모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1조 원이 넘고요. 1인 최대 체납액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도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 100조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10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을 비롯해서 세금 또박또박 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딴 나라에 살고 있나, 아니,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자, 이 분노 유발자들 오늘 이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주제 보죠.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버티면 다 된다? 악성 체납자들입니다. 자, 인선 씨가 악성 체납자들의 실체를 유형별로 나눠봤다고요? 네, 벌써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체납자들 첫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돈 있어도 절대 못 줘입니다. 알고 보면 수십 수백억씩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돈은 다 있고 세금 낼 돈은 없다는 겁니까? 집에 돈 쌓아두고 어디 저 잡으려면 잡아봐라 하고 계속 버티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세금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네,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골프장 대표의 저택입니다. 이거 금고 좀 열어주시죠. 현금과 외화, 저택 지하실에 보관돼 있던 미술품 수십 점까지 하루에만 4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 이 회사 돈을 빼돌린 무역업체 대표의 집도 한번 보시면요. 그 집에서는 명품 가방과 구두, 귀금속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싹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국세청은 억대 이탈리아산 외제차까지 압류해 공매한 뒤 총 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아니 그 그림 보셨어요? 와. 우리는 그림 사면 걸어놓고 보는 건데 네. 그림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저 보지도 않을 그림을 왜 저렇게 사놨나 또 그것도 궁금한데 어쨌든 국세청 세금 적발로 하루에 수억 원이 압류될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버틴 거죠. 네, 저도 얘기만 듣다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우리말로 현타가 온다 그러잖아요. 네. 말 좀 기가 막힌데 근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경우가 있다고요? 네, 정말 어이없게도 세금 체납자 중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아유. 이 유통업자 A씨는 수입 금액을 누락시켜서 종합소득세를 수억 원 체납한 상태였는데요. 이 A씨가 복권 1등에 당첨돼서 수십억 원의 당첨금이 생겼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겁니다. 이 A씨는 당첨금 중에 20억 원은 현금으로 가족 계좌에 보내고요.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 돈을 숨겼는데요. 이후 A씨 움직임을 포착한 국세청은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류했고요. 가족에게 거액을 이체한 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검토하는 등 재산 추적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야 복권 1등이 정말 적절한 분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러니까요. 행운이 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어떻게 또 이런 사람한테 또 행운이 갔어요. 복권 1등까지 되고. 근데 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아니 행운이 가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행운이 간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B 씨의 체납 사례인데요. 이 B 씨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이 체납한 상황에서 강원랜드에 갔습니다. 근데 강원랜드에 갔다가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에 수억 원에 당첨이 된 겁니다. 어허. 하지만 B 씨 당첨금을 수표로 받은 뒤에 숨겼다고 하고요. 일부는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B 씨는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넘치는 거죠. 수억 원에 당첨이 돼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악질적인 체납을 했고요. 이 사실이 결국 국세청에 발각됐습니다. 아니 이런 행운이 어떻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행운을 거머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대단들합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이 거액의 돈을 숨기는 체납자들의 꼼수 또한 기가 막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들로 이 돈을 숨겼는지 영상부터 보시죠.
한 고액 체납자의 집입니다. 붉은색 김치통을 열자 김치가 아닌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수십 개, 2억 원어치나 들어 있습니다. 서랍과 금고 속에는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의 현금과 귀금속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거짓 세금 계산서로 수억 원을 탈루한 사람의 집에서 발견한 쓰레기 더미인데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들춰본 신문지엔 수표 수천 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거 다 해서 5억 원어치였습니다. 와우. 자, 이게 다가 아니죠. 또 양도세 수억 원이 밀린 또 다른 자산가의 집인데요. 국세청 직원들이 수상한 물건이 들어있는 등산용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CCTV에서 체납자가 애지중지하던 바로 그 배낭이었습니다. 비닐봉지라고 했죠. 이 비닐봉지를 뜯어보니 수억 원대 금괴가 아이고야.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별별 데 다 숨겨놓는군요. 김치통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이 되고 등산 가방에서 발견이 되고 뭘 비닐을 뜯었더니 또 금괴? 아이고, 저 뭡니까 저게? 참 황당합니다. 영상 맞습니다. 속에서 봤는데요, 저희가. 네. 네, 이 영상 속에 등장한 금괴 배낭의 주인공, 그 정체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를 팔고 수억 원의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잠적한 체납자였는데요. 이 체납자 양도재금 중 5억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한 뒤에 서울 시내은행 15곳을 방문해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닉해서 세금 강제 징수를 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체납자의 신원을 특정했고요. 동선을 추적하던 중에 그가 주로 등산용 배낭을 가지고 다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해당 체납자의 집을 수색한 결과 수상한 등산 가방에선 금괴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고요. 안방 서랍장에선 현금과 귀금속 등이 나오면서 이날 하루 총 3억 원의 자산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영상 보니까 집들도 좋아요. 네. 저렇게 초호화주택에 살면서 그래 세금 못 내겠다고 버티면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 정말 뻔뻔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세금 징수하러 가면 태연하게 나 세금 낼 돈 없다. 돈 없는데 어떻게 내라는 거냐.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직접 확인해 볼까요? 자, 시세 150억 원의 서울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들어닥친 세금 징수팀. 지방세 1억 원을 안낸 체납자. 돈이 없다고 잡아댑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주차장에서는 고급 승용차가 발견되고 집안 여기저기서 명품 시계와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없고 사는 것까지 가져가는 겁니까? 제가 사는데 지금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아니 150억 집에 살면서 돈이 없다고 철면비처럼 굴면 되려 내가 지금 죄가 짓고 사느냐고 반문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돈이 없다고 그냥 잡아떼면 되는 겁니까? 근데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 내 명의로 된 게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1월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법률상 감치는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상의 압류 절차가 아니라 이 납세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를 이 구치소에 가두는 제도입니다.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먼저 해당 체납자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았고요. 이를 통해서 고세율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통관시키는 방법으로 관세를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억 원이 넘게 체납이 됐고요. 관세청이 납부를 독촉했지만 번번이 무시했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보니 부동산이 46억 원, 와. 그리고 주식이 23억 원이나 됐고요. 이 체납자는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 명의로 된 재산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수십억을 손에 쥔 재력가였던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감치 결정이 됐나요? 네, 2020년 관세법에 감치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관세청은 해당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해서 고액 시계와 골프채 등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한 뒤에 법원에 감치 신청을 했고요. 법원은 감치 30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구치소 수감으로 사건이 귀결되면서 관세청 감치제도 도입 후에 첫 집행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듣기만 해도 어이없고 또 화가 나는데요. 이 세금 징수팀이 세금 징수를 위해 현장에 방문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네. 화를 내는 그런 체납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나? 영상으로 그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현행법상 영장 없이도 가택수색이 가능한데요. 체납자들이 적반하장입니다. 네, 신고한 거죠. 네. 주거침입으로. 급기야 난동을 부리며 위협을 가한 일도 있었는데요. 국세청 직원들이 잠긴 문을 강제로 뜯어낸 끝에 집 안으로 겨우 들어갔는데 체납자 가족들이 칼을 들고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립니다. 칼을 들었어요? 야, 세금 냈다 그랬어, 안 낸다 그랬어? 진짜 공무집안에 집어넣어. 어우, 어머, 참. 칼을 들고, 어우. 야, 이거 누가 보면은 진짜 아무 잘못 없이 어떤 누가 집으로 침입을 해서 그죠. 칼을 들고 그거를 막는 뭐 이런 처럼 보이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이 고액 체납자들 규모가. 네, 2024년 12월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관련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가 10,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6,033명, 법인이 3,633개였고 이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었고요. 구간별로는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100억 원 이상은 0.4%인 35명이었습니다. 아, 이런 통계 보면 성실하게 세금 납부한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국세청에서 이런 사람들 실명 다 공개하고 한다던데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국세청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를 확인해 보니까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모 씨가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2,136억 원을 내지 않았고요. 이 뒤를 이어 같은 업체 소속 김모 씨도 2,134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체로 법인세 444억 원을 체납했는데요. 대표자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개인 체납자 두 사람의 체납액만 4,300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세금 징수할 방법이 없는지 이거 법대로 해야죠.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 명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아유. 또 고액 체납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요. 대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 금지를 하거나 앞서 보신 감치 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많이 저조해서 이 현행 제재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 체납자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 필요한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걸 뻔히 아니까 이걸 네. 이용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 제재 정도만 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세금 내라 그러면 그거 안 내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벌벌 떨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들은 이러지?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 한번 보죠. 네, 악성 체납자들 두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가족 사기단입니다. 이게 세금 안 내려고 가족들이 공범이 된 모양인데 이건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척하면서 세금 승계를 피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먼저 A 씨는 생전에 고액의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는데요. 이 A 씨가 사망한 후에 A 씨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서 자녀들도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한 A 씨와 그 자녀들로부터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는데요.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나 했지만 A 씨의 금융계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수억 원이 수백 번에 걸쳐서 쪼개져 인출됐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현금화된 정황까지 나온 겁니다. 이 결정적이었던 건 현금 인출 연창을 찍은 CCTV였는데요.
화면 속에서 A 씨의 자녀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결국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게 자녀들이 합작한 거예요. 네. 합작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갖은 수를 쓴 건데 이 사실이 결국 밝혀졌죠. 발각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국세청은 곧바로 자녀들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현장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징수했고요. 해당 금액은 체납세에 충당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실제로 재산을 가져갔다면 이 상속 승인으로 간주되는데요. 국세청은 자녀들에게 A 씨의 체납액을 전액 승계시켰고요. 체납 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추징당하고 고발당하기 전까지는 야, 봐. 이렇게 하니까 세금 한 푼도 안 크잖아, 내잖아. 뭐 우리 1원도 안 냈어. 맞아요. 이러고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끈질기게 추적해서 성과를 받았어요. 네. 성과가 냈어요. 또 다른 수법은 뭐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조직적인 체납을 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던 B 씨는 거짓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B 씨는 그 자신 명의 대신 부모, 자녀 이런 가족의 명의 계좌로 돈을 돌리고요. 가족의 이름으로만 무려 10채의 상가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신은 또 사우나까지 갖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 주소지는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로 위장 전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총동원돼 체납 사기극은 결국 들키고 말았고요. 그 결과 국세청은 B 씨 가족 전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가족 명의로 취득한 상가 10채는 모두 가압류했습니다. 그리고 B 씨는 체납 처분 면탈 혐의로, 가족들은 그 방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야, 좀 가끔씩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또 가면 좀 가족 사기단. 어쩜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이 될까요?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합심해서 체납한 사건이 있다면서요? 네, 가족 사기단, 그 뻔뻔한 사기단 여기 또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D 씨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증여세에는 신고하지 않았고요. 국세청의 세금 고지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거액의 체납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 씨는 그 부동산을 금매로 처분을 하고 양도대금 일부는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서 은닉했다고 합니다. 또 D 씨의 서류상 주소지는 아주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로 어머니 명의인 아주 고가의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주소지까지 네. 위장을 했다는 부분이죠. 국세청은 D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그가 폐업한 사업장을 어머니 명의로 위장해 운영 중이라는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결국 이 모친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하게 됐는데요. 고가주택 베란다에선 현금 다발, 또 사업장 안 비밀 금고에선 수표와 골드바까지 와. 총 12억 원 상당의 자산이 발견돼서 즉시 징수했다고 합니다. 아주 세금 안 내려고 온갖 방법을 네. 다 동원했는데 근데 또 세금을 피하려고 이혼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세금 피하려고 이혼하는 사례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서울 강남 상가를 팔고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긴 80대 남성,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이후 이 80대 남성 주소지를 역시나 소형 오피스텔로 옮기고 매각 대금은 현금 상태로 전체 옷방에 숨겨놓은 황당한 수법을 썼는데요. 알고 보니 말만 전철, 그러니까 이혼했다. 이렇게 말만 전철이었을 뿐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 사이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위장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말뿐인 전서 주소지를 무려 5차례나 탐문을 했고요. 그 결과 이들이 실제로는 부부로 사는 위장 이혼 사례라는 걸 확인을 했고 결국 이들의 단독주택 2층 옷방에서 억대의 현금 다발을 또 한 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백억 원을 벌고도 세금 내기 싫어서 위장 이혼까지 하는 게 아니 이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묻고 싶기도 한데 너무 신기한 게 이런 경우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60대 남성 체납자가 있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취득가를 부풀려 신고해서 양도세를 줄이려고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억 원의 양도세를 고지받았는데 양도세를 고지받자마자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재산 분할이라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전처에게 넘겼고요.
이 역시 말씀드렸듯이 위장이혼을 통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수법이었는데요. 이 위장이혼 부부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도박, 명품 가방 구입, 고급 주택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등 온갖 사치는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족을 동원해서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려는 이유가 왠지 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개인의 채무를 그 가족에게 변제하라고 할 수는 없죠. 세금도 납세자 개인의 채무이기 때문에 이걸 가족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을 이유로 가족 명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족의 경우에는 재산의 이전이나 재산 이전의 사유를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동원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꾸라지라. 그렇죠. 우리 법꾸라지. 뉴스에서 잘 보잖아요. 네. 이 사람들도 그러네. 법에 이 빈 틈을 노려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세금 안 내고 이러는데 이걸 또 법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서 다 환수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겁니까? 네, 악성 체납자들 세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요, 체납이 습관입니다. 이게 꼭 뭐 고액의 체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밥 먹듯이 체납을 하면서 남몰라라 회피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거든요. 과태료가 날라오고 이래도 이거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아예 본체만 채한다는 건데 네. 아니 이런 거 우리는 날라오면 연체료 바로 내는데. 그때 안 내면 연체료 또 나오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새 가슴인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과태료 체납이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좀 전해드릴게요. 지난 202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 저 정말 놀랐습니다. 무려 315억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찾아봤더니요, 이 사람 속도 위반만 19,651번. 상습이네. 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1,236번으로 체납 총액이 한 사람마다 16억 원이 16억. 넘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가 필요 없는 분이네.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막 다니고 체납액을 내지도 않았다는 거죠. 체납 2위는 속도 위반만 12,037번이 적발이 돼서 미납 과태료만 10억 9,66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로의 무법자구만. 과태료가 10억 원 단위면 이분은 도로 위에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억 단위 과태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얼마 전 이 과태료 미납 차량 단속이 실시됐는데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의 체납 차량 합동 단속 현장입니다. 체납 차량 단속반이 트럭 한 대를 멈춰 세우는데요. 과태료 84만 원을 체납한 차량 차주에게 납부를 요구하자 되려 화를 냅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차 잡아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나게 생겼어. 당신 어디 가다가 딱 걸렸어. 모르는데 무조건 돈 내. 그러면 어떻게 내냐고. 야, 이렇게 번호판을 판독하는 카메라와 체납 내역을 조회하는 모니터가 설치된 차량이 번호판을 스캔해서 체납 차량을 잡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야. 그때 걸리고 나서도 적반하장이네요. 네. 차량은 서울시 자동차 체납 건수가 하나로 체납 금액은 198,960원. 바로 나오네. 체납되어 있다고. 그냥 딱 뜨는데요? 근데 저렇게 얼마지? 시스템이 다 정비가 돼 있는데 안 내고 버티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이게 적발하는 시스템도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도로 위 또 다른 체납,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 징수 현황을 따르면요. 2023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 압류 처분이 내려진 차량은 총 43만 대, 체납액은 약 3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단속에 AI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고액 체납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한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체납 차량이 언제 어느 톨게이트로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해준다고 해요. 실제로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단속 적중률이 기존 25%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야, AI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세금 징수에도 AI 시대가 열린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 안 내고 뭐 통행료 무시하고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과태료 미납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를 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통행료 미납의 경우에 실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도로를 이용했다면 그 통행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제재 조치는 없을 텐데요. 만약에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했다면 사기죄의 일종인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미납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부가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체납이 도로 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 써놓고 수도값을 또 이렇게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수도요금이 무려 1억 1,158만 원이나 밀렸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전체 세대 대부분이 공실이거나 또 주임 넘는지처럼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관리 주체도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기간 요금을 안 내도 주거권 침해 논란 때문에 당장 단수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천시는 징수 전담 팀까지 꾸려서 압류 예고 또 단수 경고 끝에 결국 이 아파트에선 전액 징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요금 징수에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요금 체납액이 약 21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수도가 생존 필수제라 함부로 끊지 못하고요. 또 집이 비어 있거나 명의가 불분명하면 단수도 압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3년만 버티면 시효가 지나서 체납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요? 이 틈을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버티기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야, 일상 속의 세금 빌런들 정말 만만치 않은데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쭉 본 이런 네. 사람들 빠져나갈 구멍 없이 좀 이렇게 탁 잡아드릴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묘수가 네. 없습니까 좀? 네, 일단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최근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추적 조사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제 징수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 조사와 강제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서 추적 조사 전담반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 조사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금 체납 버티면 다 된다 이게 아니고 아닙니다. 버티면 혼쭐 난다. 네. 이런 게 강하게 좀 와야 아 이거 내야 되는구나 싶을 거고. 네. 또 하나 당부는 우리가 또박또박 세금 내는 그 세금 잘 좀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 보람을 좀 느끼게 네. 좀 정말 제대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김민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지나쳤습니다. 이제 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죠. 머니 시간입니다. 네, 요즘 이보다 핫한 주제가 있을까 싶어요. 뭐 사람들 만났다 하면 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 후폭풍이 또 상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동산 대출 규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대출 6억 한도 바로 다음날 시행이 되고 네. 근데 이게 맛배기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규제책으로 서울 집값이 반응을 보였다고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다소 주춤해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주 대비 0.4% 상승해서 2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지만 상승폭은 전주 대비 0.43% 소폭 축소됐습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가격의 상승세 둔화가 두드러지면서 과열된 이 서울 집값이 조금 더 주춤해지는 건 아닐까? 그 가능성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 집 장만이나 이사를 앞두고 그 끝전을 치른다고 그러죠. 네, 그거 할 네. 때 대출해서 하려는 분들이 대출길이 막혀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아파트 그 주택 시장에는 반응이 왔다 이런 얘기고. 자,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제 또래 그 부모님 세대까지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소장님 그 전문가로서 이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말고. 네, 일단은 기존의 대출 규제나 이런 거와는 다르게 이 바로 내일부터라고 시행을 했죠. 보통 예전에는 규제를 뭐 한 달 뒤부터 뭐 이렇게 혹은 뭐 2주 뒤부터 이런 식으로 약간의 텀을 뒀는데 이번에는 대출이 갑자기 이렇게 규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야, 이거 이번에 규제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규제가 강력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머니머니 시간을 통해서 627 대출 규제의 핵심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고요. 이 실수요자분들 앞으로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분들 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궁금증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예인,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너 좋아하는 평양냉면 먹을까? 좋아.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시원한 거 먹고 정신 좀 차려야겠다. 뭔데? 왜 또 머리가 아픈 건데? 아니, 우리 신혼집 이제 전세 계약도 끝나가고 이참에 집을 좀 사볼까 했는데 대출이 규제되니까 이 계획을 좀 미뤄야 되나 싶어서. 고민이 될 만하네. 나 같은 무주택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이래서 퇴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러게.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겠지. 일단 주말에 만나서 그 냉면으로 속 좀 풀자. 평냉. 각자 상황이나 사정이 다른데 이번 대출 규제로 각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뭘까? 네.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선 627 대출 규제의 핵심 내용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네, 가장 사실은 큰 게 이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엔 뭐 집값이 6억이든 9억이든 12억이든 상관없이 6억까지만 최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수도권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는데요. 이 수도권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그 집에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은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상 뭐 전세를 끼고 대출 같이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요. 예. 그 숫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왜 하필이면 6억입니까? 그 정한 이유가 있어요? 네, 5, 10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2억, 5억도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네. 이 고가주택 구매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6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략 한 달에 갚아야 될 돈 원리금 상환액이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이제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 합리적 범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갚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일반적인 실수요자로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때문에 이제 6억 원 대출을 상한선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부유층의 한 사람 몰아주기식 이런 대출은 좀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고가주택 투기를 막겠다. 그래서 대출 기회를 좀 더 넓게 분배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번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이 실수요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알고 싶어요. 네,
일단은 소득이 많든 뭐 집값이 비싸든 어떤든 간에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딱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서 특히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담으로 작용돼서 이 현금을 더 모아야지 이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이 거래를 조금 누르는 효과가 생기는 거겠죠.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74.3%가 이번 규제의 영향권에 포함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수요자들은 이 부족분, 대출 안 나오는 이 부족분을 내가 현금을 좀 더 모아야지 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중저가인 이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인천 이런 쪽으로 이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실소유자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될 수 있다 이런 거고. 더 궁금한 것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저희가 대신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대출 규제 대상인가요? 인데요. 뭐 저도 얼핏 관련해서 뭐 비율이 조정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인 경우에도 이번에 대출 규제에 포함이 됩니다. 또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의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전입이 의무화됐고요. 이 조건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대출금 회수 그리고 향후 대출 제한이라는 게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LTV 혜택이 있었어요. 이제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LTV가 기존에 80%까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7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LTV는 주택 가격 대비 우리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그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축소가 되면서 이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80%인 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70%로 줄어들면서 3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집값의 한 10% 정도 더 부담이 되고요. 이제 현금이 더 필요하다는 거겠죠. 아니면은 저가 주택으로 좀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70%로 줄면 갑자기 5천만 원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네. 만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생애 최초 말고 다른 대출들도 혹시 변경 상황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정책 대출입니다. 이제 나라에서 저금리로 해주는 대출들인데요. 이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같은 이런 정책 대출에도 이번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일반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이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번 규제로 2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는 기존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4억에서 3억 2천만 원,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5억에서 4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 상관없이 청년층은 기존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1억 5천만 원으로 줄었고요. 신생아 가정 역시 지역에 상관없이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한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정책 대출도 대출 규제에 포함되면서 전반적으로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네. 건데 예. 대출 관련해서 궁금증이 또 있는데 두 번째 질문 보시죠. 자,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때도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전에 집 사면서 대출을 받았어. 그럼 나는 상관없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규제는 기존 대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증액, 그 액수를 늘려가지고 조금 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 할 경우에는 이번 대출 규제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단순히 만기만 연장하는, 그러니까 은행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있던 25년 대출을 30년으로 늘려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대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추가로 돈을 더 빌리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이번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이런 부분까지 꼭 챙기셔야겠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세 대출에서도 바뀐 부분이 있는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면 이게 집값을 또 밀어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전세 대출이 차지하는 영향도 많이 크고요.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이 수도권 규제 지역은 80%로 강화됐습니다.
강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다. 기존에는 4억 5천만 원까지 보증을 받고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보증 비율이 80%로 줄어들면서 4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보증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 조금 더 깐깐하게 이 대출 심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출을 받는 수요를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대출 계획하고 계신 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된다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일단 좀 질문이 좀 스트레스 받네요. DSR도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DSR. 네네네, 어렵죠. 전문가님. 네.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뭐예요, 뭐예요? 이게 기사 보면 7월 1일부로 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먼저 DSR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연간 소득 대비 갚게 되는 이 각종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얼마냐 이걸 이제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DSR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1년에 버는 소득 중에서 이런 대출금을 갚는 돈으로 나가는 돈의 비율이 얼마냐 이걸 따져가지고 은행권에서는 40% 그리고 이금융권에서는 최대 50%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내가 300만 원을 번다. 그럼 대출 원리금으로 갚는 최대 금액이 15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 DSR은 뭐냐? 기존 DSR 계산에다가 미래 금리 리스크를 반영한 이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걸 감안해서 추가적인 금리를 여기다 더 덧붙인다라는 거죠. 지금 금리가 아니라 나중에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계산하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이 3단계라는 건 뭐예요? 네,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사실 2024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번 3단계, 7월 1일부터 3단계가 적용된다라는 소식이고 이 스트레스 금리 1.5%를 전액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1금융권에만 적용을 하고 혹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것에는 적용을 안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1년에 갚아야 될 돈이 실제로 이자가 금리가 늘어나진 않았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다 보니까 1년에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진 걸로 계산돼서 결국 같은 조건에서 같은 소득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627 대출 규제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대출 규제 핵심 내용들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6억 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얼마든 소득이 얼마든 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이 사항은 실수요자 생애 최초 대출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우리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 한도도 70%로 줄어들었고요. 대출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6개월 안에 실거주도 해야 됩니다. 이미 나는 대출을 받아서 상관없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 대출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 대출보다 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좀 금리를 싸게 하려고 은행을 옮겼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새로운 대출로 간주돼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 대출도 변동사항이 있죠.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줄어들어서 실제로는 대출이 좀 깐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1일부로 본격 적용됐습니다. 금리가 지금보다 1.5%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 조건이라도 기존보다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에 관한 또 다른 궁금증 역시나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열어주세요. 아버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딸 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했어? 아빠야 뭐 잘 지내고 있지? 있잖아, 나 부탁이 좀 있는데 아버지 돈 좀 있을까? 돈? 너 뭐 급하게 돈 쓸 데 있어? 아니,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 갈 집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하네. 어떻게 좀 안 될까? 아이고 근데 이거 어떡하지? 엄마하고 나도 이 집 오래돼서 새 집으로 이사 갈까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거든. 그럼 일단 이 집 계약을 연장해야 되나? 아니야 일단 엄마하고 상의해 볼게.
대출 규제로 이래저래 이제 돈 굴릴 데가 없어요. 없죠, 네, 맞죠. 맞아요. 네.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제 부모님께 얘기를 하는 건데 부모님도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이네요. 아버지, 아버지, 딸도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예, 내 코가 석자다. 아파트 살고 싶은데.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정말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얼마나 돈을 더 확보해야 하는 건지 이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6억 원 이상 대출이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알았어요. 네.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예. 근데 오늘 배운 내용들 어떻게 적용이 이렇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러면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30대 후반 직장인 생애 최초 대출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번 대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인 경우에도 규제 제한 대상 되고 또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가 됐잖아요. 자, 이 경우에 바뀐 LTV를 적용받으면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최대 대출이 3억 8,5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6억 미치니까 6억까지만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3억 8,500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럼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배워봤던 이 스트레스 DSR, 이 3단계 적용되는 상황까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분 연소득이 지금 연봉 4,2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반 은행권의 DSR 한도는 40%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정도예요. 그럼 아파트 사려면 5억 5천짜리 2억 6천만 대출 가능하니까 2억 9천만 원은 내 돈 현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저가 매물을 조금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집 사는 시기를 좀 늦춰가지고 내 돈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LTV에 스트레스 DSR까지 다 적용해보고 네. 확실히 계산이 좀 필요하겠어요.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대출 상황이 있는지 두 번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전세금 5억 원, 이런 분이신데 이 맞벌이 부부가 현재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요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도 갚아야 할 원리금으로 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전세 대출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안 갚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은 금리가 1.5% 더 오른다고 가정하고 대출금은 실제 원금은 갚지 않지만 20년 동안 매달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눠서 갚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부의 연소득은 9천만 원이니까 9천만 원의 40%는 3,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연간 이 부부가 갚을 수 있는 최대 상환액은 연간 3,600만 원이에요. 이거 이제 한 달로 나누자면 300만 원 꼴인데 이걸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역산해 보면 최대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2천만 원 정도로 나오고요. 전세금은 5억이니까 우리가 4억 2천 대출 받으면 8천만 원은 내 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뭐 예전처럼 뭐 전세 대출은 뭐 거의 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습니다. 또 어떤 대출 상황이 있는지 이어서 보시죠. 네, 수도권에 6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가 이제 앞으로 9억 원짜리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기존 집을 먼저 팔지 않고 새 집을 계약하려는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이사를 가려고 하면 새 집 먼저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를 때쯤 내 집 팔거나 아니면 집 파는 시기가 조금 안 맞으면 시간이 좀 어긋나는 수가 있는데 현재 규제 기준상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 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0이에요, 0. 0입니다. LTV가 0%. 그러니까 대출이 아예 안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겠다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이 약속도 지켜야지 안 그쵸. 지키면은 대출이 회수되겠죠.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LTV가 달라지는데요. 자,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되면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LTV는 최대 50%, 그러니까 집값의 절반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비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LTV의 7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규제 지역,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우리가 집을 산다 그러면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최대
요게 이제 70%까지 되니까 9억일 경우에는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예. 기존 아파트를 팔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데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지역만 규제인 건지 아니면 네. 뭐 비규제인 건지 이거 확인해 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계산에 하나 더 넣어야 될 게 남아 있죠. 이분들 지금 소득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스트레스 DSR 3단계 요거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스트레스야. 예. 대출 6억 상한선 그리고 갈아탈 때 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또 이 대출이 최대 30년 제한 뭐 이런 것들도 충족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이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DSR 스트레스 DSR 3단계 이것도 판단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에 따라서 대출 금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대출 정말 꼼꼼히 계산을 해보고 네. 이 숫자 맞춰 봐야 되겠네요. 잘 네.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대출 규제 이후에 추가로 제한되거나 혹은 제한될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거는 좀 강력한 대출 규제가 또 붙어 있는데요. 627 대출 규제 대상에 이 카드론도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는데 카드론은 현금 서비스보다는 좀 길게 받는 신용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이 되고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라는 건 이제 카드론이 별개의 상품이 아니라 은행에서 우리가 받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즉 연소득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면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신용대출의 총 합계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에서 3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럼 연소득이 5천이면 카드론도 2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신용카드의 카드론은 기존의 DSR 규제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이제는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되면서 향후 금리가 1.5% 오른다. 이것도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만약에 카드론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론을 조금씩 상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실제 대출 한도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이 카드론이라는 걸 쓰면은 신용 점수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쵸. 그러셨죠. 네. 네. 그게 이게 최후의 방법인 거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민분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인데 이렇게 막으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가계부채 총량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이 기조에서 나온 이 대출 규제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우리가 확인을 하고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출할 때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제 네. 돈을 빌릴 때 네. 그 주택을 담보를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보 없이 대출하는 게 신용대출인데 이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은 금리 차이가 크죠. 많이 큽니다. 네.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금리도 높고 갚아야 될 이자도 많고 또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할 때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신용대출은 미리미리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도 신용대출의 한 종류가 되는 거고요. 네,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 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한 푼도 꺼내 쓰지 않았다. 그냥 은행에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놨는데 안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 대출을 나간 걸로 취급을 하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대출 앞두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이것부터 좀 점검해 봐라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네, 일단 대출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이번 규제로 대출이 불가능해진 부분은 없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아직 집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자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급 대책이라든지 세금 규제, 행정 규제 같은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추가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제 뉴스에 조금 귀를 기울이면서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다 알고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 가면 네. 은행 대출 담당하는 창구에서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계산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리 알아두고 가면 대출 안 됩니다라고 이제 당황스러운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 은행 가실 때는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이 뭐 얼마짜리 사고 또 내 그 이제 부부 합산이니까 네. 부부 합산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고 이거 꼼꼼히 가서 제대로 그대로 알려주시면 그쪽이 다 계산해 준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출 관련 궁금증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더 강력한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서 동쪽을 달궜다면 이제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달구는 건데요. 때문에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 체감온도는 31.3도로 벌써부터 3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강릉은 최저기온이 무려 30.6도였는데요. 7월 2일 최저기온을 경신했고요. 밀양은 최고기온이 39.2도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서 동쪽 지역의 더위는 한결 나아질 텐데요. 이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숨막히는 더위입니다. 어제 서울도 폭염경보로 격상됐고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18일 정도 이른 시점입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전 36도, 광주 35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지속했습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오후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꽤 많은 양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겠지만 습한 더위는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요. 온열 질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30일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최근 높아진 세무사의 위상을 반영하여 대폭 증가된 전국 포상과 시상식이 거행되는데요. 구재희 회장은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회원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여 세무사 혁신 2.0으로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ve next channel